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과 저출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해외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차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외국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가 우리가 0.78명으로 네. OECD 국가에서 1 미만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71년도에 10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OECD 평균을 보더라도 최고점이 60년도가 되겠는데요. 3.34명이 되겠고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올라왔다 떨어졌죠. 네. 1.58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똑같이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60년도입니다. 예. 6.16, 6명 낳는다는 얘기죠. 떨어졌다가 지금은 지난해 0.78명으로 전 가장 낮은 수치가 되고요. 프랑스가 지금 2.91명이 됐다가 지금 1.08, 1.89명. 좀 낮은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1.58명. 또 스웨덴 같은 경우가 1.67명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혼 출산율인데 예.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출산한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이 40.2%인데 우리는 2.5%. 이게 좀 21년도입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3.9% 좀 늘었는데요. 다른 프랑스 같은 경우 62%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초산 연령인데 평균적으로 아이를 첫 낳는 그런 어머니 연령이 한 29.7세인데 우리는 되게 높습니다. 제일 예. 높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29.1세, 또 독일이 3.1세, 또 보게 되면 스웨덴이 29.8세인데 대체적으로 초산 연령이 지금 낮은 곳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 보게 되면 저쪽 스웨덴, 프랑스도 29.1세잖아요. 1.89명이 되게 돼 있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하고 독일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높잖아요. 나이가 네. 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31세인데 1.58명 다른 나라보다 나이 추산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 우리가 가장 좀 어렵다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스웨덴이 20대 초산 연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 애를 네. 빨리 낳아야만이 사실은 둘째 애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1998년도가 우리가 초산 연령 26세였습니다. 네. 26세가 되면 둘째 같은 경우 28세, 셋째가 30세. 뭐 이렇게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2.6세인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33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둘째 낳더라도 34세나 5세가 되게 돼 있고 셋째 같은 경우도 낳게 되면 이미 35세가 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산 연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난임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예. 초산 연령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1990년대에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가 다시 반등한 경우가 있는 유럽 국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정책들 어떤 걸 새롭게 참고할 수 있을까요? 예, 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계속 줄었습니다. 네. 줄었다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마도 특징들이 있겠는데요. 주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직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다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보게 되면 이렇게 남성의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웨덴 같은 라떼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되겠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 1.5% 되어 있는데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근 3%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는 네. 낮지만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06입니다. 1.09네요.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이 좀 높은데 1.24명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이 0.79명쯤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태인데 왜 낮은가를 봤더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되게 돼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그 여성에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치우친 육아 부담. 또 우리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왜 아이를 좀 이렇게 안 낳습니까 했더니 아유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은 그런 세 가지 문화, 육아휴직도 잘 돼 있고 또 남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더 이렇게 노력도 하고 네. 또 우리 재정주도 많은데 또 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전적인 문화, 또 경쟁적인 문화,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출산이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인 지난해 같은 경우가 1.30에서 1.26으로 떨어져가지고 80만 명이 있다가 지금 떨어지긴 77만 명으로 그 출생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프랑스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경쟁이 있겠지만 예, 예.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거나 뭐 내가 저보다 못 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프랑스를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최근에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많은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출산율을 어떻게 지금 프랑스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프랑스도 2.91이 64년도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1.8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서 하겠습니다. 거기는 카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원이 많습니다. 가족 수당이라든지 아동 수당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예.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여기는 세금 자체가 그 n분의 n승제 세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 관련된 개인 과세 제도 있잖아요. 네. 네 명이 때로는 되어 있지만 네 명 한 가족이 4명 5명 되어 있으면 가장에 따라서 가장이 1억을 벌게 되면 가장에 대한 1억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많이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이 가족 수에 따라서 세금이 따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게 되면 이 부부가 있게 되면 부부는 1씩 칩니다. 1대 1씩 치고 첫째와 둘째와는 0.5씩 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셋째는 1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셋 같은 경우가 만약에 9천만 원을 벌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과세는 1,606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가족 과세가 되게 되면 846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드네요. 사실은 760만 원 정도가 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나게 되게 되면 소득이 많더라도 그 아이 수에 따라서 소득이 n승제가 되기 때문에 감해진다는 예.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과세 위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비혼 출산이 62.2%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상당히 하게 되면 여기는 시민 연대 계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또 재산 분할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또 서로 사는 데서 애가 난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대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사실 이 OECD 국가 같은 경우도 40% 정도가 비혼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복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뭐 신혼부 특별 네, 공급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런 가정도 이제 하는 식으로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일부는 좀 발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그렇습니다. 게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그렇습니다. 당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확률을 예. 높여주겠다는 제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의 뭐 박스나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건 박스 같습니다.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그런 제도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일본입니다. 우린 지난해에 3.9%가 비혼 출산이거든요. 아, 예. 일본은 2.5%밖에 안 더 됩니다. 낮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좀 개방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예.
네, 이렇게 프랑스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독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독일도 1.24, 최저가 이렇게 되다가 현재까지 1.58명으로 올라섰는데요. 여기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독일도 똑같이 30년 동안 떨어졌었습니다. 네. 여기는 1.39에 떨어졌다가 지금 1.58명으로 좀 21년 좀 늘어난 그런 케이스죠.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도 상당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딸이 부모님들을 모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낮은 건 사실이었었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특히는 옛날에는 영아기 육아휴직을 한 3년을 해봤더니 여성분이죠. 예. 되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1.3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봤더니 이것은 상당히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이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력 단절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3년, 1년으로 줄이고 남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육아휴직 그런 걸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14개월까지 주게 돼 있고 뭐랄까 육아휴직 급여도 이제 거의 100%까지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아동 수당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니까 그 주로 그 중학교까지 돼 있다가 18세로 늘리는 네. 그 수당도 늘리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참 그 재밌는 제도더라고요. 그 지난 제가 6월달에 독일을 갔었는데요. 장교양 보험료를 이거를 7월달부터 경감을 해주더라고요. 장기 요양 보험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면 이제 노인 요양 보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애가 하나 있을 때는 보통 3.4%를 냅니다. 네. 근데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사용주가 내고 1.7%는 본인이 내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 돼 있으면 반반 1.7, 1.7인데 애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애가 5명 되게 되면 2.4%를 냅니다. 아. 그런데 그중에 1.7%는 사용주가 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게 되는 거는 0.7%만 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보험료를 경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게 그 연방 그 법원까지 다 결론이 난 사항인데 네. 나중에 미래에 대한 아동들이 미래세를 육성하게 되면 우리 건강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금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제도가 독일 제도가 독일이 더 부강할 수 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경감을 주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독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라테파파라는 그런 단어로 스웨덴의 젊은 그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러 사실 번 말씀해 주셨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아빠들도 그걸 보고 요즘 이제 라테파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엔 어떤 정책적인 좀 독특한 부분이 있나요? 예, 스웨덴은 라테파파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가보니까 그 삐삐 마그냥이 삐삐의 나라더라고요. 그렇죠, 삐삐. 너무 귀여운 삐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떨어졌다가 좀 올라간 케이스가 네. 되는데요. 여기는 아마도 그 부모보험이라는 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4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도 있고 있는데 또 하나가 부모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7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모 수당입니다. 네. 하게 되면 480일간의 육아휴직을 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부모는 90일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엄마가 그 390 쓰기 때문에 나머지 90일 정도를 아빠가 씁니다. 그래서 아빠가 쓰기 때문에 그 아빠들이 가서 이렇게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라떼 들고 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도 네.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고요. 또 상당 부분의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냐면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이 되려 출산에 도움이 되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임신 수당이 있습니다. 부모 수당은 480이 돼 있고 임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에 일을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자녀 간호 수당이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미만에 갑자기 아프게 돼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120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남성 휴직 사용률 같은 경우 보니까 옛날에 77년 2% 했었거든요. 지금 거의 17년 때부터 80%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부모가 공동 육아하는
이런 것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법화제도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이를 법화제도요? 돌보는 예, 부모라는 그런 문화인데요. 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매우 잘 돼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서도 제가 독일 저기 스웨덴 가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뮤지엄 뭐죠 이렇게 박물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팻말이 같이 남녀가 붙어 있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가게 되면 이렇게 소변기가 남성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남녀가 같이 써 있는 그런 화장실이 공용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박물관이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뭐라도 충격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소변기가 없고 그냥 대변기를 통해서 남녀가 똑같이 소변과 대변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당히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그 의식이 굉장히 스웨덴은 좀 진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가끔 보니까 가족 화장실이라고 마련해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에 드네요. 또 이렇게 기저귀 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 얘기해 주셨는데 동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가장 우리와 똑같은 걸 겪고 있고요. 또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상태는 조금 낮습니다. 일본은 지난해가 1.30에서 1.26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여러 가지 아동 육아 가속화 플랜을 발표를 했고 또 여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미래 전략 플랜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 4월이죠. 어린이 가정청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단위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에 대한 것을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육아의식 부담도 완화를 시켰고 그 다양한 걸 좀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근 면제권이라고 있는데요. 3세 미만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걸 취약전 자녀까지 확장을 했고요. 또 여성 지원 같은 경우도 했지만 남성의 참여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육아휴직이 지금 13.97%가 되게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50%까지 그리고 30년까지는 85%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토추상사라는 것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영유아에 대해서는 주의에 재택근무를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새벽근무를 허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20세 이상의 야근을 제한했더니 여기 직원들은 1.97명으로 20일에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를 해가 중학교까지를 고등학교에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출산 일시금이 있더라고요. 420만 원입니다. 우리 42만 원인데 배우빼도 그걸 500만 원까지 500만 원 늘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출산 휴가가 산모는 14주 또 배우자도 28일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좀 배우자가 10일에서 지난번 쌍둥이는 15일로 좀 늘렸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좀 늘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 해에 단가 있어들은 260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 80만 명이 깨져가지고 77만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하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여러 나라들의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정책적으로 뭐 하거나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정리를 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일가족 양립의 문화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5주, 크게는 48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만 1세부터는 보통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영세 같은 경우 야간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남성의 육아휴직 공평한 육아 부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렇게 90일을 할당하게 돼 있고 이 독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하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하루에 남성은 54분 일을 하고 있는데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은 3시간 7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깨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가족 문화에 대한 재정 투자입니다. 우리가 1.5%입니다. GDP 대비로 독일이 2.4%, 프랑스 2.7%,
스웨덴 3.4% 평균적으로도 좀 그런 것이죠. 예. 그 보게 되면 독일이 아까 1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좀 높지가 않잖아요. 네. 1.30가 돼 있어. 우리는 0.78이고 여기 1.80이잖아요.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출산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일과 가정 양립을 하고 남성이 더 가사에 돌봄하고 아이를 돌보고 마지막으로 재정 지출을 더하게 되면 네. 출산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정책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또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녹아내린다면 출산율이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함께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